텍사스와 조지아에서는 야생 멧돼지들이 오랫동안 농작물을 망가뜨리면서 수억 달러, 그러니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어요. 이 파괴적인 외래 침입자들이 몇 세기 동안이나 아무 견제 없이 지배해왔는데 이제 그게 끝났답니다. 과학자들이 갑작스럽고 엄청난 개체수 급감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함정도, 헬리콥터도, 사냥꾼들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진짜 천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연의 뜻밖의 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야생 멧돼지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연은 조용히 자기 나름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당국은 야생 멧돼지와 코요테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종이 과학자들이 놀랄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답니다. 코요테는 미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어요. 매년 관리 프로그램으로 약 40만 마리가 제거되는데도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에 퍼져 있고 숲이든 농지든 도시 공원까지 어디서든 잘 적응하며 살아가죠. 대략 2014년쯤 텍사스 힐컨트리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팀들이 멧돼지 둥지를 파헤쳐서 텅 비워진 걸 반복해서 찾았는데 둥지 주변 발자국이 곰이나 퓨마 같은 큰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코요테 발자국이었죠. 처음엔 많은 연구자들이 코요테가 체중이 겨우 30파운드 정도인데 그렇게 크고 공격적인 멧돼지를 위협할 수 있겠냐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자동 감시 카메라가 곧 진실을 보여줬어요. 블랑코 카운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코요테 무리가 멧돼지 둥지에 다가가서 새끼 돼지를 데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시체를 먹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도 아주 치밀해요. 코요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아래쪽에서 접근해서 어미 멧돼지가 냄새를 못 맡게 하고 수풀을 조용히 헤치며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잠시 자리를 비울 때를 기다려요. 기회가 생기면 재빨리 움직이죠. 한 마리는 망을 보고 다른 한 마리가 둥지를 확인해요. 몇 초 만에 달려들어서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나무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어미가 돌아오기 전에요. 실험실 연구에서도 이 행동이 흔하다는 게 확인됐어요. 포트 후드에서 18마리 코요테의 식단을 분석했더니 거의 3분의 1이 야생 멧돼지 새끼의 생물학적 흔적을 보였고요.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연구에서 분석한 코요테 샘플의 30% 이상에서 새끼 돼지 DNA가 검출됐어요. 이건 코요테들이 가끔 시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끼를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성체 멧돼지와 직접 맞붙지 않으려고 코요테들은 고위험 미세 포식이라는 전술을 써요. 어른을 공격하는 대신 새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한 마리가 둥지 근처로 달려가서 새끼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어미가 새끼들을 다시 모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다른 코요테가 재빨리 한 마리를 낚아채서 도망쳐요. 이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끝나버려요. 더 놀라운 건 이 행동이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것 같다는 점이에요. 2010년 이전에는 코요테가 이런 식으로 멧돼지 새끼를 사냥한다는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에 작은 무리가 협력하는 장면이 자주 찍히죠. 한 마리가 어미를 주의를 끌고 다른 마리들이 빙 둘러서거나 도망칠 길을 막아주는 식으로요. 늑대 사냥처럼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이 빠르게 늘어나는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기 힘들었던 환경에서 코요테가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생태학자들은 인간이 전통적인 먹이원을 많이 줄인 탓에 코요테가 풍부한 야생 멧돼지로 눈을 돌렸다고 믿고 있어요. 코요테들도 일상 패턴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피하려고 주로 밤에 사냥했는데 이제 일부 무리는 새벽 일찍 사냥해요. 밤새 먹이를 찾아 헤매느라 지친 어미 멧돼지가 경계심이 떨어진 때를 노리는 거죠. 이런 변화는 포식자들이 인간이 거의 예상 못하는 방식으로 환경 압력에 적응한다는 걸 보여줘요. 최근 데이터로는 이 변화가 실제 효과를 내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지난 10년간 코요테가 새끼를 가져가는 비율이 2배로 늘었고요.
오클라호마와 조지아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인간 통제 없이 멧돼지 개체수가 약 20% 줄었어요. 동부 텍사스에서는 매 시즌 새끼의 30% 이상이 사라지는데 대부분 코요테가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결과들은 건강한 코요테 개체수가 멧돼지 증가를 늦춰줄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도 일부 정부 프로그램은 코요테 제거를 계속 장려했어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몇몇 주에서는 통제 프로그램으로 코요테 한 마리당 최대 $75, 그러니까 약 11만 원 정도의 현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코요테 수가 줄면 멧돼지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한 텍사스 카운티에서는 코요테 수가 60% 이상 줄어든 뒤에 불과 3년 만에 멧돼지 개체 수가 3배로 뛰었어요. 자연 포식자가 번식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멧돼지가 빠르게 확산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은 코요테를 단순한 해충종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코요테의 존재가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생태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스마트 트랩 혁명. 당국에서 코요테만으로는 야생 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트랩 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건 옛날 나무 우리 같은 게 아니라 첨단 감시 시스템 같은 거예요. 각 장치에 적외선 카메라, 태양광 패널,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연결되는 무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농부들이 집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밭을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맹목적으로 덫을 작동시키는 대신 돼지떼 전체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돼지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떼 중 일부만 잡히면 나머지 녀석들이 경계심을 갖고 앞으로는 함정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스마트 트랩을 쓰면 30마리, 40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살아남은 녀석들이 빨리 학습해서 피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챔피언스 파크 근처에 사는 한 농부는 이런 전자 트랩을 설치한 뒤로 석 달 동안 돼지 한 마리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 하나가 최대 $6,000, 그러니까 대략 900만 원 정도 들 수 있지만 많은 농부들이 금방 본전을 뽑는다고 해요. 특히 옥수수밭에서 큰 작물 피해를 막아주니까요. 어떤 농부들은 트랩을 작동시키기 전에 돼지들을 미리 길들이기도 해요. 대략 2주일 정도 문을 열어두고 매일 밤 옥수수를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들이 그곳을 먹이 주는 장소로 여기게 되죠. 돼지들이 편안해져서 떼 전체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면 그때 문을 닫아서 한 번에 전체 떼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이니까 이제 몇몇 농촌 공동체에서는 돈을 모아서 여러 땅 주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트랩 시스템을 사기도 해요. 공중 사냥과 화학 전쟁. 트랩만으로는 야생 돼지 개체 수를 못 잡을 때 텍사스에서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 헬리콥터 사냥이죠. 이건 이제 큰 산업이 됐어요. 참가자들이 $4,000, 그러니까 대략 600만 원을 내고 목장 위를 날아다니면서 공중에서 돼지를 쏘는 거예요. 액션 영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헬리콥터 한 대가 며칠 만에 40만 에이커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서 차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 외진 늪이나 빽빽한 지형도 갈 수 있거든요. 오후 한 번 비행으로 지상팀이 한 달 동안 잡는 만큼의 돼지를 제거할 수 있어서 떼가 한 곳에 정착하는 걸 빠르게 막아줘요. 텍사스에서는 돼지만 타겟으로 하는 독약도 테스트 중이에요. 무거운 문이 달린 특수 먹이통을 써서 돼지는 먹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사슴이나 새, 다른 야생동물은 못 들어가게 해요. 이 과정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돼요. 독약을 뿌리기 전에 몇 주 동안 준비를 하죠. 성공하면 며칠 안에 전체 떼를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 영향이나 동물 복지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경험으로 보면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트랩, 공중사냥, 코요테 같은 자연 포식자, 그리고 여러 카운티가 함께 움직이는 협력이 다 필요하죠. 같은 일정으로 움직이면 돼지들이 숨거나 이동할 곳이 줄어들어요. 이런 협력 전략 덕분에 큰 성공 사례도 많아요.
예를 들어 아타스코사 카운티에서는 예전엔 600에이커나 되는 옥수수 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어요. 이 변화로 농부들이 밭을 확인할 때마다 느꼈던 끊임없는 불안도 많이 줄었고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많은 작물을 심고 사업을 키우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이제 야생 돼지 방제 산업은 수억 달러, 그러니까 수천억 원 규모가 됐고 일자리도 만들고 시골 지역에 새로운 기술도 불러오고 있어요. 텍사스 방식은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비슷한 침입종 문제를 겪는 나라에서도 연구되고 있죠. 결국 교훈은 야생동물을 관리할 때 자연 시스템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모든 포식자를 없애려고 했던 과거를 돌아보니 코요테가 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소중한 동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첨단 도구와 이미 존재하는 자연 생태계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게 목표예요. 그 균형을 깨뜨리는 건 큰 대가를 치렀고 다시 회복하려면 총알이나 덫,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현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야생돼지가 이렇게 거대하고 회복력 강한 문제가 됐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백 년 전 이 침입종 개체군이 처음 뿌리를 내린 과정을 돌아봐야 해요. 하이브리드 슈퍼돼지의 등장. 농장 동물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침입종 개체군으로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생태 위기의 이야기는 사실 500년 이상 전에 시작됐어요. 이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야생 멧돼지, 피렐 하그즈는 이 땅에 원래부터 있던 동물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침입종으로 사람이 이 땅에 들여온 종이에요. 가장 처음 온 녀석들은 16세기 스페인 탐험대 때 도착했어요. 탐험가들이 해안가에 가축 돼지를 풀어놓았는데 나중에 올 여행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식량 비축용이었죠. 그때는 신대륙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려는 실용적인 계획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몇 마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돼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문제의 연쇄를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1900년대 초반의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무렵 부유한 유럽 사람들이 스포츠 사냥용으로 유라시아 멧돼지를 추가로 미국에 들여왔거든요. 이 녀석들은 농장에서 보는 부드럽고 분홍빛 돼지가 아니었어요. 날씬하고 강인하며 유럽 숲에서 살아남기에 완벽하게 적응된 야생 돼지들이었죠. 이 가축 돼지들이 결국 우리에서 탈출해서 들여온 유라시아 멧돼지들과 교배되면서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하이브리드 개체군을 갖게 됐어요. 놀라운 힘과 도시 침공.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비교해보면 이 녀석들이 대륙을 퍼져나가는 속도가 토종 사슴보다 빠르답니다. 개체수 증가 속도는 19세기의 호주 생태계를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토끼 대폭발과 맞먹을 정도예요. 가장 걱정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 동물들은 진짜 기회주의 잡식성이에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든지 망설임 없이 먹으려고 해요. 먹이 범위가 식물 뿌리와 덩이줄기부터 유충, 곤충, 새알, 거북이, 도마뱀까지 엄청 넓어요. 텍사스 농부들 중에는 갓 태어난 송아지, 양새끼, 어린 염소들을 해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돼지가 이런 동물을 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이 녀석들 엄니는 6인치 이상 자랄 수 있고 물어뜯는 힘은 단단한 나무를 뚫고 얇은 강철 음식 용기도 부술 정도예요. 항상 땅을 파헤치고 진흙탕에서 뒹굴거리면서 먹이를 찾다가 넓은 지역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녀석들이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힘과 적응력이 단순히 농작물을 먹는 걸 넘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다 자란 야생 멧돼지는 시속 30마일 정도까지 달릴 수 있어요. 높이 40인치 울타리도 뛰어넘고 무거운 나무문도 밀어버려요. 심지어 금속 쓰레기통을 종이처럼 찢어버린 적도 있답니다. 게다가 피부가 1인치 이상 두껍고 그 아래 지방층이 빽빽해서 막아내거나 쫓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남부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정확도가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서 다음번엔 사람을 더 경계하게 되거든요.
이런 지능 덕분에 예전엔 거의 볼 수 없던 도시 지역까지 확장됐어요. 어빙시에서는 비싼 잔디밭을 파헤치고 골프장을 망가뜨리고 지하 광섬유 케이블까지 피해를 준 기록이 있어요. 놀라운 사건 하나는 텍사스 군용 비행장에서 새벽에 멧돼지 무리가 활주로로 돌진해와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춰야 했던 거예요. 조종사들이 심각한 충돌을 피하려고 이륙을 지연시켰죠. 이제는 시골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인프라와 공공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 이 녀석들이 주는 경제적 피해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텍사스 A&M 대학교와 국립야생동물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텍사스주에서는 매년 5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500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대요. 이건 망가진 농작물, 부서진 울타리, 시골도로 파손, 물펌프 고장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미국 전체로 보면 매년 피해가 3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돈으로 치면 4조 5천억 원 정도예요. 게다가 이 멧돼지들이 새로운 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윌리엄슨 카운티의 한 농부는 어느 날 밤에 30마리 정도 되는 멧돼지떼가 24에이커의 옥수수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4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해요. 브라조스 카운티의 한 소 목장에서는 멧돼지들이 땅을 너무 깊이 파헤치는 바람에 지하 수도관이 무너져서 6만 달러,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대요. 피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들은 땀샘이 없어서 더위를 식히려고 늘 늪지나 얕은 물가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흙이 주변 개울로 흘러들어가요. 엘라베마주에서는 멧돼지가 많은 지역 개울에 세균 수치가 없는 지역보다 40배나 높게 나왔대요. 이건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건강 위험을 키우는 거죠. 이 동물들은 30가지가 넘는 질병을 옮길 수 있어요.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도 포함되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사냥꾼들이 장갑 없이 생고기를 만지다가 아픈 사례도 경고했어요. 게다가 몸무게가 220파운드, 우리식으로 100kg이 넘는 녀석들이라 사람과 마주치면 위험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1825년 이후로 약 100건 정도의 공격 사례가 보고됐는데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2019년에는 텍사스에서 집 밖에서 멧돼지와 마주친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2023년에 큰 멧돼지가 공장에 들어와서 노동자를 심하게 다치게 해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대요. 먹는 게 답일까? 딜레마. 너도 궁금할 거야. 왜 미국은 이 멧돼지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걸까? 많은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많은 숲 근처를 지나다니는 것조차 주민들에게 위험한 도박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미국에는 수백만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않아? 식량 문제도 좀 해결되고 좋잖아.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귀한 식재료로 쓰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매년 50만 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를 먹고 그걸로 고급 살라미나 프로슈토 같은 제품을 만들죠. 독일에서는 허가받은 사냥꾼들이 매년 거의 4만 톤에 달하는 규제된 야생 멧돼지 고기를 생산해서 슈퍼마켓에 팔고요. 호주에서는 유럽과 홍콩으로까지 수출까지 한대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 가지 큰 장벽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건강 문제, 법적 제한, 그리고 문화적 선호도예요. 첫 번째는 건강 위험 때문이에요. 미국의 야생 멧돼지는 유럽보다 다양한 병원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텍사스에서는 멧돼지의 약 3분의 1이 브루셀라균의 양성 반응을 보였대요. 이건 사람한테 오래가는 발열과 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거의 20%는 이 가성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기생충 수치도 사육돼지보다 10배에서 15배 높을 수 있어요. 고기를 잘못 다루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죠. 법적인 장벽도 엄청 커요. 설령 건강한 동물을 잡았다 해도 미국 법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걸 금지해요. 야생 멧돼지는 연방 승인 시설에서 도축되지 않고
공식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업 유통이 불가능해요. 사냥꾼 본인이 먹는 건 괜찮지만 시장에 파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유럽처럼 공급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맛과 소비자 기대도 큰 이유예요. 야생 멧돼지는 계속 돌아다니니까 고기가 아주 기름기가 적고 질겨요. 썩은 동물이나 쓰레기도 먹을 수 있어서 냄새가 강하고 맛이 예측 불가능하죠. 특히 나이 든 수컷은 더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대개 마트에서 파는 부드럽고 균일한 돼지고기에 익숙해서 야생 멧돼지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 우려도 있어요. 일부 멧돼지떼가 매립지나 공업지역 근처에 살아서 화학물질이나 사냥용 탄약 잔여물이 걱정되거든요. 결국 건강위험, 엄격한 규제, 낯선 맛, 오염 걱정 때문에 미국에서는 야생 멧돼지 고기가 대규모 식품으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이 녀석들을 야생에 두는 게 식탁에 올리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전통적인 통제 방법의 한계. 이로 인해 농부들과 관계 당국자들은 정말 큰 골칫거리를 안게 됐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보통 방법으로는 잡기도 너무 영리하거든요. 몇 년째 목장마다 이 문제를 서로 떠넘기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 됐죠. 텍사스에서 740에이커가 넘는 땅을 소유한 노먼 씨라는 목장주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철창덧도 쓰고 발효된 옥수수도 놓아보고 심지어 사냥개 팀까지 고용했죠. 그런데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멧돼지들을 이웃 목장으로 몰아넣기만 했어요. 그러면 며칠 뒤에 더 조심스러워진 채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손에 든 스펀지로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멧돼지들이 사람들의 전략을 너무 빨리 배워서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넘게 연구해온 브루스 릴랜드 연구원은 지금 쓰는 도구들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인 통제만 가능하죠. 농부들이 수백 마리를 제거해도 도망친 녀석들은 빠르게 번식해서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래서 번식기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고 애쓰지만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사냥개조차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멧돼지와 마주치면 개들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